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화폐 전쟁을 선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 근간에는 또 뭐 중국이 뭐 미 국채를 엄청 매도를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실제 뭐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 위기가 오겠죠. 근데 이제 그 근거는 모든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높죠. 원유 같은 것도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모든 거의 출발에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열병식 참석하기로 했죠.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그 경중안미라고 하잖아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됐는데 아마 어, 지뢰 도발 사건도 아마 북한이 이제 중국의 열병식 때문에 한 거 아닐까 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우르르 모일 거 아니야.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가서 왕따를 당하는 망신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왕따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특별 대우를 해달라 김정은에게.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만 끼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중국이 가장 그 전승절이라는 게 이게 70주년이면 70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난리였던 적이 없어요. 거기 지금 임시 휴가 3일이거든요. 우리도 광복절 하루 더 쉬었잖아요. 우리보다 더 세게 하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 난릴까? 중국은 전승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이긴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대륙의 자존심을 찾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은 못 넘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시아를 위시로 한 G2로서 확실한 거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디가 신경 쓸? 한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일본이겠지.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 간다니까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뭐 민비 사건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나라 청와대가 지우라고 했더니 거부하고 막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열병식이 왜 이렇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G2가 된 거는 다 확실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 없습니다. 뭐 미국이 짱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라는 거는 다 상식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뭐 중국이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도 곧잘 하는데, 지금 이제 강대국이 되려면 그래도 돈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죠. 군사적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일본한테 뭐가 안 돼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중일 전쟁 2차 대전 때 그거잖아요. 일본 선나라한테 무기가 없어가지고 일본이 37년인가 그때 아마 세계에서 전투기가 가장 많은 나라였을걸요. 근데 중국에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이 그냥 호결이 간 게 아니야. 그냥 이길만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중국이 너무 컸던 거죠. 너무 커가지고 이제 도시와 도시는 다 점령을 했는데 도시 사이사이는 다 그냥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령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게릴라전이 펼쳐지고 뭐 그러다 보니 일본이 결국은 거기서 지쳐가지고 결국 이제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힘을 다 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 뭔가를 하나 보여주고 싶어. 그럼 열병식을 할 때 사진이 딱 일면에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보다는 지금 어디 나라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하라는 한마디 하면 그게 또 오버해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베노믹스도 미국이 오케이 사인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이다. 알고 계실 것이고. 자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시아 대륙에서는 지금 중국 근처에 가장 힘 있는 나라 일본 제외하고, 일본은 올 리가 없으니까. 시진핑이 딱 서 있고 딱 3명 정도가 단체 사진하면 너무 많으니까 한 3명 정도가 일면에 딱 실리고 싶은데, 헤드라인 뉴스에 딱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한 3명 정도가 좋아요. 그럼 시진핑 중간에 있고 양옆에 누가 있으면 좋을까? 러시아가 푸틴이 있어야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왼쪽일 수도 있지만 박근혜가 있으면 아주 그림이 좋겠죠.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이 아무리 이제 태평양에서 이렇게 해도 이 아시아 대륙은 꽉 잡고 있는 거잖아.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뭐 중국말밖에 들을 데가 없고, 그러면 한국하고 러시아의 정상이 시진핑하고 나란히 서 있다.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북한은 이게 내심 자존심 상하는 거지.
자기를 특별 대우해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한국을 챙기고 있다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고춧가루를 좀 뿌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안 가니까 너도 가지 마. 그러니까 너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남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죠, 미국. 미국인데 뭐 일본은 뭐 어차피 같은 뭐 그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한국이 미국 눈치를 더 보게 될까요? 전쟁 위험이 커지면 중국하고는 경제적이고 미국은 안 보니까 그걸 위협하면 한국이 미국에 더 달라붙을 것이고 그러면 가기가 더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이없게 지뢰를 묻는 저는 왜 지뢰를 선택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뢰는 말씀드렸지만 공격형 무기가 아니거든요. 지뢰 뿌리고 도망간다는 건 다시 자기가 다시 올 일이 있으면 여기 안 뿌릴 거 아니에요. 도망갈 때 못 쫓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지뢰고 마지막 무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로 도발한다는 게 조금 근데 그런 한 번 또 생각을 더 해보면 그렇다고 이제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기로 공격을 하면 또 얘기가 더 복잡해질까봐 그런 게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뭐 처음에 그렇게 터졌을 때 미국이 제일 좋아했다 뭐 이런 말들이 뭐 돌아다녔어요. 한국이 중국한테 너무 붙는 게 이제 미국한테는 신경 쓰였다가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이 좀 이제 미국도 한국을 좀 챙길 때가 또 됐어. 일본을 너무 감싸 돌다 보니까 한국이 조금 이렇게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뭐 말만 했지만 어쨌든 뭐 B2도 보내겠다, 핵잠수함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엄청나게 옥죄니까 북한이 뭐 48시간 안에 마이크 끄지 않으면 뭐 공격을 한다던 사람이 1시간 만에 회담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회담을 3일 동안 하더니 갑자기 이제 마이크만 끄면 뭐 된다는 식으로 아마 마이크 안 끄고 돌아가면 총살당할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번에 깨달은 거는 북한은 핵무기보다 마이크를 무서워한다. 요거 하나는 진짜 건진 것 같다. 하는 거고. 왜겠어요? 북한은 거의 종교 집단이잖아요. 종교 집단 옆에서 그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옆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 돌멩이 던지면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날 공격할 건데 옆에서 마이크 켜고 거짓말이라고 계속 소리 지르면 더 싫어하겠죠?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한국을 좀 이렇게 챙겨주다 보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 조금 더 검증이 되면서 오히려 박근혜는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았나. 북한은 이번에 얻은 게 없다. 이번에는 그 김정은이가 이게 별로 그리고 중국한테도 밉보인 거야. 내가 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러는 바람에 국제적인 관심이 열병식에서 잠깐 한반도로 잠깐 왔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놈이 한번 대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지 않았나. 이번에는 그래 북한이 얻은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역시 요게 끼어 있기 때문이다. 여긴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겠죠.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은 제가 강의 때 엄청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양반 아베죠. 아베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아베노믹스일 거고 아베노믹스 하면 한 줄로 설명하라면 뭐겠습니까? 돈을 찍어서라도 일본의 가장 큰 문제인 장기 침체 즉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 참 좋아하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는 걸 보니까 자기도 해보겠다라고 미국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는 종료됐지만 유럽과 일본에서 찍는 돈이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로 찍던 매월 850억 달러보다 더 많은 1,20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 중요한 게 지금 글로벌 투기 자금이 예전에는 달러로 조달을 했거든요. 그럼 경제 위기가 오거나 투심이 줄어들면 달러가 강세가 되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지금은 달러는 공짜 돈이 공급이 멈췄잖아요. 기준금리가 제로긴 하지만. 그러면 엔화하고 유로화를 땡겨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유로하고 엔화가 강해진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제 이론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되는 세상이 좀 오긴 했는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면 일본은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목표는 첫 번째 일본 하면 얘기하는 장기 침체를 어떻게든 벗어나 보고 그러려면 일본은 또 뭐 그 빚 많기로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빚을 이제 갚으려고 하면 근데 빚의 대부분이 자국민이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으나 근데 요게 이제 그 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하기 어려우니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소비세를 걷어 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좀 국가 재정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이건데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비세 결국 못 올렸죠. 못 올렸고 그리고 일본이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이양됐다가 그때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한번 이제 재신 힘을 얻었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지금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지금 막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걔도 투표하면 자기가 이기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닮았다는 거죠.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뭐 열만 받으면 그냥 재신임이 묻으면 또 재신임이 돼. 한 두 번 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아나무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고 그래서 우이카가 좀 더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일본 경제는 일본 경제 목표 어, 침체 탈출이죠 뭐. 이 지긋지긋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20 몇 년이죠. 계속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의 목표는 그리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돈에 보면 이제 다 그 옛날 사람들이죠. 신사임당, 세종대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때가 꽃이었구나. 사실. 근데 현대사 인물을 하기에는 박정희나 노무현은 돈에 넣으려고 했다가는 뭐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좀 갈등도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예전의 역사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찾고 있구나 보면 되는데 일본은 그럼 어떨까요? 일본도는 누가 일본도 보면 전부 다 이제 뭐 예전에 그 남학생 신고 이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어설프게 정장 입고 개화기 시절에 일본이 잘 나가는 건 메이지 유신 때부터 해가지고 그게 꼽힌 게 어딥니까? 한때 미쳐가지고 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했던 시기하고 전쟁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때 그 잘 나갔던 일본 경제 그때에 대한 향수가 있겠죠. 우리도 솔직히 박정희 시대의 향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90년대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라 이런 것들이 꽤 응답이 많았던 이유기도 하고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80년대 때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넘보던 게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한 향수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치면 더 억울한 나라 있죠. 더 억울한. 일본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막판에 어떻게 아시아에서 최초의 근대화를 이뤄가지고 산업화를 이뤄가지고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라면 이미 제국이었던 나라가 있었잖아요. 네, 중국이죠. 19세기가 되기 전까지 GDP 1위는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뭐 그게 명나라든 청나라든 간에 2위가 뭐 터키 막 이랬거든요. 지금 터키가 지금 어렵게 됐지만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16세기 때만 하더라도 그때 명나라였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 GDP의 3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똑같죠. 미국 인구 전체 지구 인구 3%가 안 되는데 거의 4분의 1 정도의 GDP를 갖고 있죠. 중국은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리고 나중에 공산화가 되고 뭐 문화대혁명이 별의별 사건을 다 겪으면서 최근 그 개혁 개방하기 전까지 1979년인가 80년부터 개혁 개방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그냥 거대하지만 굶고 있는 대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몇천 년의 세월 동안 한 100년 정도 힘들었는데 그게 지금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중국이 왜 중국이었습니까? 차이나는 왜 차이나인지 아시죠? 차이나가 무슨 말이에요? 도자기란 말이잖아요. 본 차이나. 예. 예. 그 본이 그 뭐겠습니까? 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가루를 넣으면 이제 가마가 더 불이 세게 돼서 더 고운 그 도자기를 구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웠다고 해서 이제 본 차이나.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도자기인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럽에서 아시아 하면 최고로 쳐주는 게 도자기였다. 오죽하면 중국이 이름이 도자기겠습니까?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면 중국은
차이나는 영문식 표현이고 중국은 말 그대로 중앙 국가잖아요. 중국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진짜 자기들이 중심 국가인데 잠깐 이제 가난했다가 그 가난한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중국도 일가구 일전형 정책을 했다가 지금 거의 폐지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 잘못한 거였죠. 우리도 그거 뭐 하나만 나 잘 키우자 했는데 역시 자식도 분산 투자를 해야 돼. 여럿 나와가지고 되는 놈만 건지자 이렇게 갔어야 돼.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그죠?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화 사상을 이제 되찾고 싶겠죠. 이제 돈도 벌었고 이제 아직 조금 더럽고 좀 그렇긴 하지만 중국 하면 이미지가 아직 좀 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국으로서 뭔가 이제 미국은 아니더라도 2등 자리는 단도리로 좀 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려면 우리 현 시대에 강대국 뭐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 일단은 살림살이가 돼야지. 일단 GDP가 돼야 돼요. GDP가 되기 위해서는 내수 그리고 금융위기 때 느껴보셨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뭐 금융만 해가지고 어떻게 조금만 도시가 잘 살고 하는 것들은 위기가 오면 금방 꺼진단 말이에요. 일단 내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밖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에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내수가 돼야 된다. 그럼 뭐 최소 뭐 7천만 명 뭐 이렇게 정도 있어야 뭐 수출이 안 돼도 막말로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 통일해야 되느니 뭐 이런 거고 일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1억의 중산층이잖아요. 1억의 중산층.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수출해서 먹고 사시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다. 인도래. 일본이 100만 원 벌면 14만 원만 수출한 거예요. 나머지는 안에서 돕니다. 안에서 돌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도 일단은 우리는 가진 게 머리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일단 GDP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역시 군사력이죠. 전쟁은 안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뭐 어디 뭐 외교적으로 할 때 무슨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병식 이런 것도 우리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만천하에 보여주려고 왜 북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도 뭐 제일 어이없었던 게 몇 년 전인가요? 그 북한도 열병식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을 가지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나무에다가 페인트 칠한 거였다는 둥 뭐 그런 소리가 있고 한 번은 가장 어이없는 건 그 트럭에 군인들이 이렇게 백팩을 메고 경례만 하고 있어요. 경례하고 지나가요. 근데 백팩에 핵무기 뭐가 있어. 근데 핵무기라고 말은 안 해. 해설자도 아무 말을 안 해.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지나가는데 핵 마크 있죠 이게. 그거를 진짜 핵무기면 사람이 저렇게 메고 있으면 되나? 애들 다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정도라도 그러니까 북한은 진짜 핵무기를 가지고 싶은 것보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였죠. 아무튼 그런 거였고 2차 대전 터지기 전에 독일도 그랬습니다. 독일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독일의 군사력이 많이 돌아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탱크들이 빙글빙글 돌아요. 계속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했던.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쇼를 하는 건데. 그래서 군사력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지금 핵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기축통화권이어야 되죠. 기축통화권. 무제한 돈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막말로 외국에서 위기가 와서 자기가 전복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건 외환위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였으면 돈 찍어서 마금 냈죠. IMF 때 가가지고 구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목표는 과거의 영광이라면 중국은 기축통화를 가져가지고 진짜 이제 드래곤볼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드래곤볼 하나 있죠. 이제 그게 기축통화다는 거고. 그래서 중국 경제의 꿈은 기축통화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축통화 왜 필요하냐? 미리 말씀드렸지만 기축통화를 하다못해 기축통화 지위를 받는다면 적어도 중국의 경제 고민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만만치 않게 거품이 많고 두 번째 가장 더 큰 문제는 지방 정부들이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빚이 많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이유하고 똑같 연결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지고 중국이 이제 중국의 경제는 다 투자로 이루어왔습니다. 투자로. 그러니까 뭔가 건설을 하든지 뭔가 뭐 짓든지 해가지고 그걸로 GDP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대부분 건설이다 보니까 뭐 솔직히 이렇게 무슨 문화거리 한두 개 만들어가지고 GDP가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뭐 댐 하나 짓고 고속도로 쭉쭉 까는 게 빠르긴 최고 빠르죠. 그러다 보니 큰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끌어다가 이제 공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돈이 생각보다 돌질 않으니까 지방 정부들이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금리를 낮췄더니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어디로 갔습니까? 주식 시장으로 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기축통화가 되면 뭐 지방 정부도 찍어서 갚고 부동산도 찍어서 받치면 되니까 미국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라고 못할 거 없겠죠. 근데 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자기 혼자 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기축통화는 그러면 언제부터 기축통화가 되느냐? 그거 그냥 선언하면 되는 건가요?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라 하면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인데 이 네 개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파운드는 원래부터였으니까 뭐 그 전통적으로 인정받는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뭐 그때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4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로가 37%예요. 합치면 뭐 거의 이제 서구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엔화도 있긴 합니다만 8% 정도. 이 비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어디가 뛰어 119를 치면 누가 옵니까? 예, IMF가 오죠. 그럼 IMF는 어느 나라가 얼마의 부도를 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찍어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찍어서 왕창 줬다가 그게 다 갚아지면 우리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돈이 갖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기축통화 무제한이니까 필요한 만큼 그대로 땡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FDR이라고 해가지고 그 특별 인출권 안에 들어가 있는 IMF 바스켓 안에 들어 있는 거를 이제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안화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올해는 나가리가 됐죠. 올해는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곧 될 거라고 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왜 장학 싸움에 화분 내놓고 하는 뭐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기습적인 평가절하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뭐 지금 그 뭐 고객들 것도 마찬가지고 본인 것도 그렇겠지만 중국 때문에 약간 쫄깃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금리를 좀 낮췄더니 이제 부동산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돈들이 이제 증시로 왔는데 증시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번에 처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 MFCI라고 있습니다. MFCI가 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머징 펀드에 중국이 안 들어가 있어요. MFCI 이머징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이머징에서 10%를 차지하면 그 펀드의 10%를 중국 걸 사야 돼요. 무조건. 우리도 그 선진국에 뭐 들어가니면 뭐 그 하나는 들어가는데 MFCI가 안 돼가지고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이게 들어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결론 아시겠지만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중국이 약간 이제 시장을 개방했죠. 그게 뭐겠습니까? 후광통이죠. 그러면 미리 사두면 MFCI에 들어가서 거대한 자본들이 이걸 팔 것이고 외국인들이 호황통을 통해 들어와 가지고 사줄 거니까 사두면 돈이 된다는 게 중국 시장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없는 사람들의 빚을 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이제 5,500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가더라도 넘어갔고 MFCI가 고점이 거기서 탈락한 날이 고점이에요. 재밌게. 안 돼. 중국은 아직 골 때림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면서 패닉이 온 거죠. 패닉이 온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 이하에서는 사도 좋다. 저는 고객들한테 3천 이하의 그 차이나 레버리지를 지금 현재 권해서 재미로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중국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낮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왕창 낮춰요. 미국이 그대로 있을 때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증시가 꺼지고 있잖아요. 그럼 돈을 부어가지고 받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금리를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해외 자본이 더 빨리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좋은 그림이 뭘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위기는 늘 겪어왔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탈출을 했을까? 자,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뭐 시장을 받친다는 방법은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금리를 낮춰버리면 해외 투자자, 정확하게 말하면 투기꾼들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빨리 금리 정책을 쓰지 못해서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뭐 우리나라도 보겠습니다. 우리 그한 2008년이었나요? 2008년 그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유로존 위기로 설명을 드리면 2011년 때 그때는 지금 그리스 이게 올해 초에 그리스 터졌을 때 저는 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그리스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쫓겨나게 되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은 ECB고 IMF고 EU이기 때문에 돈을 떼어도 상관없는 애들이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려운 말로 채무 변제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때는 뭐였습니까? 프랑스 민간은행 뭐 FNB 파리바 그 은행 이름도 골 때리지 무슨 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서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은행이 망한다는 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위기가 좀 컸습니다. 지금 올해 초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비교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글로벌 채권형으로 펀드를 바꾸라고 긴급하게 물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위기는 그러면은 21는 그때는 어떻게 탈출했을까? 그때도 금리를 낮춰야 돼. 22가 금리를 확 낮춰야 되는데 낮추면 어떻게 돼요? 유로화가 약해지니까 환차손이 발생할 거니까 그냥 다 팔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로존이 위기에 빠지고 이제 유로존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럴 때 중앙은행들이 이제 어깨동무를 한 겁니다. 글로벌 동조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 미연준 ECB 그러니까 ECB를 대상으로 미연준 영국은행 그리고 일본은행 기축통화 국가들이 다 하고 통화 스와프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서로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ECB가 만약에 뭔가 유로 위기가 빠지면 그냥 연준에 있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음껏 달러를 땡겨가라, 엔화를 땡겨가라, 파운드를 땡겨가라고 통화 스왑을 체결합니다. 통화 스왑을 체결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금리를 확 낮췄거든요. 낮춘 정도가 아니지 엘트로라고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유로화 가치는 더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렇죠? 돈을 찍어내니까. 그런데 유로화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잖아. 왜? 주요 중앙은행들이 다 연대를 서줬으니까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유로화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유로화가 오히려 더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벗어났기보다는 피해갔죠.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이머징이다 보니까 외국 자본들이 돈들이 쭉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 연준이 뭘 해줬습니까? 300억 달러의 마이너스 통장을 끊어줬죠. 그때 이명박 때인데 끊어주니까 한국의 원화는 일단은 300억 달러는 긴급 자금을 연준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게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줬기 때문에 한국은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화 가치 하락이 멈춘 거야. 그러자마자 그게 통합이 수합이 되자마자 금리가 5.25였는데 그때부터 2%까지 쫙 내립니다. 그게 없이 내렸으면은 외국인 자본 이탈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환율이 2,000원 넘지 말라는 법이 없었지. 그런데 연준이 도와준 거지. 끈을 던져준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런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은행이 탄생한 이후부터
자,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개, 뭐 멀리 있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돈을 찍고 싶어요. 돈을 찍고 싶은데, 예, 돈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외국인 자본이 나갈 수 있겠죠. 자국 화폐가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뭔가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중국은 사실 금리 인상이 9월 되는 거, 그 이번 달 16, 17일에 되는 것보다 12월 달에 되는 거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달 동안에 어, 다른 중앙은행들하고 뭔가 쇼부를 볼 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그런 걸 그런 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은 또 재밌는 게 우리는 기준금리 발표하면 똑같죠. 예금금리, 대출금리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 하죠. 근데 중국은 금리가 두 개예요. 예금금리가 있고 대출금리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금금리 한 2% 수준입니다. 2% 수준. 의외로 낮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목표가 3%라고 하잖아요. 최경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3% 달성해서 총선에 승리하게 도움 주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3%가 꿈이란 얘기인데 올해 그 2분기 발표 나왔죠. 0.3% 나왔죠. 아무리 메르스라지만 이거는 뭐 거의 뒤로 간 거나 다름없는. 0.3이 뭡니까? 목표치의 10분의 1이 나온 거예요. 10분의 1. 참 어렵습니다. 메르스는 자기들이 키워놓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메르스 때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런 일. 참 정부 일하기 되게 쉽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중국은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7%는 치는 나라예요. 근데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7, 8%칠 때 그 예금 금리 얼마였습니까? 그보다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나. 한마디로 중국의 은행들이 그 인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그 돈이 정당한 이자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출 기준금리는 4.5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중국 은행들은 졸라게 쉽게 돈을 버는구나. 자, 우리나라가 1.5죠. 대출은 하면은 이제 우량 그 담보 대출 이런 거 하면 2% 정도지 않습니까? 예대 마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중국은 예대 마진이 2.5예요. 중국 은행이 뭐 말도 안 되고 부실을 하고 뭐 부실 채권도 엄청 많고 뭐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대출이 많다고 하지만 돈 벌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망하기도 쉽지 않은 은행들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은행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왜 중국은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자, 그러면 예금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금리 은행이 안전하게 예대 마진을 먹어도 대출 금리가 약한 거야. 7% 정도 되면 이 논리대로는 대출이 9.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일단 은행들이 안전해지고 그리고 원래대로보다 실질적인 금리보다 저금리로 그 중국에는 국영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대출을 왕창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거의 공짜 비슷하게 빌려온 돈 가지고 엄청 설비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설비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건이 뭐 엄청 쏟아지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일부러 공급 과잉을 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도 뭐 물건값이 그대로니까 뭐 크게. 그리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중국은 먹을 걸 자국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월급이 5만 원이라도 5만 원 가지고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먹을 수 있다면 5만 원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월급이 500만 원이라도 한 끼에 10만 원 이렇게 하면 얘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농민들을 때려잡는 거죠. 밥값이 싸야 되니까. 그래 제 친구도 중국에 있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월급이 작아도 진짜 월급이 딱 밥만 먹게 돼 있어요. 밥 먹기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 근데 그 외에 뭔가를 하기는 되게 복잡해요. 예, 중국에 딱 가면 이제 앉아서 이제 보통 이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앉으면 우리 그냥 올려놓는 게 뭐 요즘은 다 이제 중국 원래 담배로 올려놔 담배.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비싼 담배 소위 양담배들은 이제 하도 애국에 있어가 양담배 안 파는 가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담배들이 그냥 다 양담배잖아. 담배 두 개밖에 없어. 국산 양담배. 그래서 양담배 피면 나쁜 놈 뭐 이런 거 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담배에 대한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근데 중국은 담배가 이제 싼 거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이렇고 비싼 거는 한 갑에 20만짜리도 있어요. 한 갑에 20개짜리인데 하나 필 때마다 막 만 원인 거지. 이게 중국에는 아직도 냉면이나 칼국수가 600원 정도짜리가 많다는 걸 생각하시면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담배를 딱 올려놔. 중국 하도 담배를 많이 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난 10만 원짜리 피면 오 부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담배를 닦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인사가 그래 담배 하나 딱 이렇게 주는 거. 근데 10만 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딱 줘. 그러면 쉐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600원짜리 이런 거 주면 뭐 쓸데없는 인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또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폰이에요. 중국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이폰 사죠. 왜 2년 동안 나눠내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고시원에 팔아도 아이폰은 뭐 쓰는 애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은 신용이 없는 나라. 이해가 될 겁니다. 돈 안 내고 토끼만 못 잡아요. 나라가 어이없게 크기 때문에 큰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민증 없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2년 약정을 하면 20% 할인 이렇게 하려면 2년 요금을 한꺼번에 내면 20%를 깎아준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아이폰하고 샤오미하고의 가격 차가 굉장히 큽니다. 크게 다가오는 거죠. 한 번에 내야 되니까 현질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도 청년 실업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샤오미 쓰는 거고. 근데 그 아이의 그 중에서 아이폰 6 플러스를 탁 얹어 놓으면 이제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레벨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만큼은 아이폰 6 플러스가 더 잘 팔려요. 아이폰 6가 더 잘 팔리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6 플러스가 더 좋은 거는 기왕 그 정도 돈 쓸 거면 10만 원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만 원 차이가 우습지가 않습니다. 샤오미가 20만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중국 얘기하다 여기 왔는데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은 어찌 됐건 의식주는 좀 주가 좀 힘들어지긴 했죠. 근데 중국에는 또 비싼 데는 비싸요. 근데 중국은 정말 싼 데가 있으니까 아직도 1년 연세 거기는 월세가 없어요. 1년씩 냅니다. 아니면 6개월. 그것도 월세를 한꺼번에 다 내야 돼요. 얘가 언제 짐 싸고 도망갈지 모르잖아. 대신에 보증금은 없어요. 보증금 있을 필요가 없지.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 보면 1년에 한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 어디 뭐 황해에 나오는 그런 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 가면 그냥 골방 같은 그런 건데 골방인데 우리나라 고시원처럼 좁진 않아요. 중국은 땅은 크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멘트만 있어요. 창고지 창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중국은 좀 어이없는 나라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러면요. 그 인민들은 낮은 금리라도 일단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일이라도 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돈이 좀 모이면 저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지 얼마 됐죠. 중국은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왜 금리 낮으면 저축은행 찾아다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국채로 가요. 예금보다 국채가 수익률이 조금 높으니까. 그래서 국채로 위안화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통화안정증권 뭐 이런 것들을 막 발행합니다. 막 발행을 해가지고 그 시장에 있는 위안화를 걷어들여고 그냥 채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인 위안화 갖고 뭐 하겠어요? 미채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은 게 벌써 외환보유고 4조 달러. 지금 좀 줄었으면 3조 6천억으로 좀 팔아가지고 이게 급증했어요. 그러면 또 국채도 어쨌든 국민들한테 나라가 빚진 거잖아요. 뭐 그걸 국채를 국민이 샀다면, 근데 예금금리가 낮으니까 국채금리도 싼 거예요. 예금금리보다 조금 높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말 쉽게 외환보유고를 모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연속 3일 했었죠. 근데 이거 왜 했을까? 왜 갑자기? 자, 중국의 모든 경제 목표는 뭐다? 기축통화로 가는 거라고 했죠. 자,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튕긴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IMF, FDR에 들어갈 뻔했는데 튕겼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환율이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환율이 시장에 오픈돼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고시 환율이 얼마라고 해요. 고시한다. 우리는 고시란 말 안 쓰죠. 오늘의 환율이 얼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국가들이 개입을 많이 합니다만 어찌됐든 고시를 해요. 그런데 그럼 고시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였겠습니까? 달러죠. 근데 최근에 달러가 강했어요, 약했어요? 달러 강했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니까 중국 외에 자율 변동 환율제를 선택하고 있는 신흥국가의 화폐는 똥값이 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 같으니까 그 끌려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같은 경쟁 국가는 화폐 절하가 자연적으로 됐으니까 자기들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시한 거하고 실제 시장하고 환율이 달라버려요. 우리도 NDF라고 해가지고 야간 그 시장이 있거든요. 그 보면 런던하고 홍콩에서 위안화하고 중국 본토 위안화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돈인데 어떻게 환율이 두 개인데 어떻게 이걸 FDR로 하겠느냐고 튕긴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고평가돼 있겠어요? 달러를 따라가는 본토에게 고평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하를 시킨 거예요. 근데 절하를 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중국이 화폐 전쟁을 선언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오바다. 전쟁을 하려면요. 일단은 미국은 정말 미국한테 화폐 전쟁을 선언했다고 칩시다. 미국은 기관총에 그 탄알이 무한 키트가 달려 있잖아. 무제한 발사 가능하죠. 근데 자기들은 4조 달러 외엔 더 이상 쏠 수 있는 탄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미친 인간이 그 전쟁을 선언하겠습니까? 한쪽은 무한랩인데 죽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 너무 간 거고 중국은 FDR을 가기 위해서 그 문제가 됐던 그걸 해결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절하를 했더니 근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기축 통화가 되려면 그 전 지구 사람들이 믿을 만한 돈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달러 경제 위기가 오면 그래도 믿을 건 달러밖에 없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최소한 위안화도 요즘 위험하니까 위안화로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걸 기축통화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절하를 했지만 추가적인 절하는 없을 거라고 인민은행이 이례적으로 공시를 해요. 그리고 지금 리커창 총리가 더 이상 절하될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지금 기축 통화의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가치 하락을 경계해야 되는데 화폐 전쟁을 해버리면 하락을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중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든 그 목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앞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4조 정도의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늘겠죠. 그러면 아무리 0.몇 프로라도 이게 4조 달러의 금액이 되게 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면 매달 나가는 이자를 맞출 수 있을까? 원금을 좀 줄이면 되지. 원금 좀 줄이면 되지. 그럼 미국 채권 좀 팔면 돼요. 막말로. 그리고 좀 팔고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좀 어디다가 이제 더 이상 모으지 말고 뭔가 좀 써야겠는데 그게 뭐겠냐? 그게 1대1로입니다. 1대1로. 1대1로가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제 실크로드죠. 실크로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그냥 열차로 연결 그냥 달려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노선을 잘 보세요. 노선을 잘 보면 뭐 이게 뭐 중간에 보면 스탄 뭐 이런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주유소를 경유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땅에는 기름이 깔렸는데 그걸 팔 돈이 없는 애들이죠. 유전만 좀 꽂으면 어떻게 잘 될 것 같은데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어디서 땡겨올 데가 없고 기술이 없네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중국이 가가지고 우리 열차 까는데 같이 다 깔아주는 겁니다.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네. 그리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면 이제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을 어디서 받아요? 대출을 하려면 은행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뭐 와가지고 중국 뭐 공상은행 이런 데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이 필요한 게 AIIB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 그 그거 AIIB 플레임이 뭐예요? 인더스트럭처 인베스트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인프라 깔겠다는 겁니다. 인프라 깔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왜 그럼 중국은 아무리 돈이 많다지만 왜 그렇게 남 좋은 일을 할까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기름들이 만들어지고 유전 뭐 혹은 뭐 자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럼 이것들을 국제 시장에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주거래 은행이 AIB 중국 건데 위안화로 하지 않으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유럽에서 영국의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올 때 아무리 브루트 체제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달러를 한다고 했지만 계속 파운드만 쓰면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셜 플랜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마셜이라는 장관, 미국 장관인데 유럽이 뭔가 이제 재건해야 되니까 거기다 돈을 빌려주는데 달러로 빌려주자 된 거야. 그래서 유럽이 전부 다 그 빌린 달러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달러 가지고 거래하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달러로 넘어오는데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지.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다 그 중국도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그 화폐 전쟁은 아니고 이제 그 교정을 한 부분하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구가 맞아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정말로 기축 통화를 꿈꾸고 있구나.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예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원자재가 늘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이 멈추잖아요. 근데 사우디나 이런 거는 미국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애들이. 그죠? 그래서 미국 말을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막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들이 있죠. 뭐 스탄 이런 애들을 자기 편으로 딱 끌어놓는 겁니다. 위안화 건을 해두면 막말로 나중에 미국하고 무슨 골 때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름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그 지금 실제로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고속도로 깔아주고 하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열차 깔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들 들고 가기 좋게 한 거지. 그렇잖아요. 뭐 근데 그건 중문 양만이네. 적어도 점령해서까지는 않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중국에 붙어가지고 여기 부산하고 요걸 연결해야 돼. 그럼 부산에서 출발해서 유로터널까지 가면 런던까지 그냥 바로 KTX 특송으로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이거 수에즈 운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열차 치는 거하고 기름이 아니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도 그렇고 다 FTA에 돼 있죠. 그냥 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섬이다 보니까 위에 바다보다 더 골 때리는 곳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요렇게 가기 좀 요원하니 뭐 어떻게든 영위를 해야겠지. 어떻게 영위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왜 자꾸 꺼지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잘하는 게 뭐예요? 중국이 한창 건설하고 이럴 때 우리나라 가가지고 뭐 두산이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인프라 깔고 할 때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지금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철강이 너무 과잉 공급이 돼. 공급은 계속 늘렸는데 수요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골때린 뉴스가 있어요. 철강 섹터의 골때린 뉴스. 중국이 고철을 녹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고물상에 쌓아만 놓다가 드디어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고물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고물상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야. 골치 아프죠. 그리고 포스코는 뭐 회장이 잡혀가네 마네 이러고 있고 아주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 거의 그 있는 철강 다 깔겠죠. 그리고 솔직히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공사 많이 해봤잖아요. 가서 몇 섹터만 이렇게 갖고 와도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몇 년 동안 해먹을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서 하면 또 기름도 조금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만약에 되면 우리도 더 이상 이제 배를 띄우지 않고 파이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을 뻔했는데 이제 그래서 남북이 좀 사이가 좋아야 된다. 얘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이제 AI의 IB다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중국 마무리하고 이제 리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경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중국이 진짜 원하는 거는 기축통화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뭐 9월 위기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자, 오늘 이번 달 16일, 17일 맞죠? 아마 FOMC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사실 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중국은 뭐 그 위기설의 근본이 뭐냐면,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해가지고 중국을 아니 미국을 흔들어가지고 막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마 4조 달러 정도 됐던, 지금 3.6이지만 그 중국의 위안 보유고에 당시에 4조였을 때 3조 달러 정도가 이제 미국 채권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만약에 1조 정도 팔아버리면 뭐 대혼란이 오겠죠. 그렇게 팔면 혼란이 옵니다. 근데 중국이 그걸 팔겠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국은 자, 머릿속에 무조건 바꿔요. 중국의 목표는 뭐다? 기축통화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국이 얻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신뢰죠, 신뢰. 중국에 대한 신뢰. 중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달러와 자본을 계속 팔아서 위안화가 쏟아지면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속적으로 하락하겠죠. 그러면 달러와 자산을 계속 팔고 그 돈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위안화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탈이 되겠죠. 그러니 지속적으로 대세 하락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계속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계속 가치가 떨어질 화폐를 누가 믿고 쓰겠냐는 겁니다. 달러는 보세요. 금융위 오니까 더 강해지고, 금융위로 달러가 끝날 줄 알았더니 금융위상을 앞두고 달러가 막 달리고, 뭐 이런 이 정도는 돼야 기축통화의 역할이 되지, 꼭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다 된 밥에 그 뭐 괜히 전쟁한다고 뭐 오바를 했다가 다 정말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오바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위기는 달력에 빛날이 없습니다. 다 위기예요, 다 위기. 위기가 택배도 아니고 연락하고 온 적은 전혀 없습니다. 위기가 없다고 생각할 때 위기가 오는 거지, 그래야 위기지. 그 전에는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그런 식의 위기가 실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비관론자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막말로 말씀드리면 자기 아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것보다는 뭐 늘 망한다고 하다가 실제 한 번씩은 망하니까 그냥 멈추시기에도 하루에 2번씩 맞는 그런 기분으로 맞을 때도 분명히 있다. 물론 비관론자 중에 엄청난 해안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의외로 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거는 FOMC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OMC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면 우리한테 가장 좋을까요? 투자자한테. 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까지 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딱 얼마가 아니라 밴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상방은 0.25고 하방이 제로잖아요. 그럼 하방을 없애버리고 0.25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거는 올린 거지만 올린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얘 왜 이러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이다 는 거고. 뭐 그럼 최악의 그림이 뭘까요? 금리 인상을 세게 했는데 경기가 갑자기 꼬꾸라지고 난리가 나서 QE4를 하면 진짜 헬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완화 무용론이 나올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양자완화 QE4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중국이 그런 식으로 미국을 공격을 하니까 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QE4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공짜 돈에 익숙한 유동성 중독자들이 그 바램 비슷한 건 것 같고, 그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면 시장이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변액보험하고 이제 펀드 일단은 제가 그 고객들을 데리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걸 가지고 리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앞서 전망은 그 FOMC를 보고 가만히 있던 뭐 어떤 액션을 하든 그때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럼 지금까지 뭐 어쨌든 변동성이 컸으니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제가 취급하는 곳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P 100이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이걸로 삼고 있어가지고 자 2018년 5월 13일 날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돼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최근 들어서 좀 빠졌죠. 보시다시피 뭐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요 정도 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한 6에서 한 7, 8%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왜 변경 뭐 채권이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하지 왜 그랬냐면 그냥 있었던 이유가 환율 때문입니다. 제가 취급하는 모 회사의 펀드는 환 오픈이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는 것보다 환율 올라가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개선했을 때 그 나스닥 아니 S&P 500 기준으로 고점 대비 6% 빠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환율이 또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가 10%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환차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상황이 돼서 그냥 이거는 내비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 시점이 에서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점 대비 10%좀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빠진 것도 아닌데 벤치마크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외에 또 한 절반을 차지하는 게 있죠. 올해 초에 편입됐던 유럽입니다. 자, 요때 편입이 됐어요. 요때 편입이 돼서 한동안 되게 좋았다가 그리스 문제 터지고 해서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든가 했더니 긴축을 앞두고 또 같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안 빠진 데는 없습니다. 안 빠진 데는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아닙니다. 중요한 그 FOMC가 있을 때는 시장은 늘 시위를 했어요. 너희들이 시장한테 설탕을 주지 않으면, 뭐 초콜릿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떼를 부리는 거죠. 늘 중요한 거 앞에서는 이런 식의 극도의 변동성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바뀔 때도 한 번씩 이런 게 있어요. 얘 성향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면 열심히 받쳐주는 친구인지 아니면 내비두는 친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소위 말해서 시장이 길들이는 것도 좀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갑이죠. 연준이 갑인데 중앙은행한테 대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씩의 시위 정도는 늘 해왔다는 겁니다. 늘 해왔고 지금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죠. 그래서 시장이 원했던 걸 연준이 딱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다 감아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수라는 게 되게 웃기거든요. 특히 다우존스 30 같은 경우 종목이 3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중 평균이죠. 코스피를 떨어뜨리려면 그 삼성전자가 제일 비중이 많고 비중별로 돼 있는데 거기는 그냥 나누기 30이에요. 다우존스는. 그러면 그 30개 중에 가장 저렴한 회사 주식을 공매도로 엄청나게 쳐가지고 일부러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끌어내리다 보면 이제 이제 선을 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펀드나 이런 것들은 5% 이상 손절 금지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5% 넘어가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거든요. 그럼 매도가 매도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이 조금 쉬운 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우존스 30이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30개인데 아무나 할 수는 없으나 투기 자본들이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규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우존스가 좀 웃긴데 그걸 모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았고 꼭 이번도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뭐 90이면 85까지만 떨어뜨리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자기를 그리고 얘네들은 가진 거 파는 거 외에도 떨어뜨릴 수 있죠. 공매를 뭐 한다든지 숏포지션을 가져간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공포를 조장해서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왔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 이머징 주요 국가들의 화폐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머징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원하는 이머징 통화고 이머징 통화들의 특징은 시장에 투심이 살아나면 가치가 올라지고 그러니까 이자율 이런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금리가 중요한 것보다 그냥 시장에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면
올라가고 그게 아니면 떨어진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머징 시장은 결론적으로 환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조건 환율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2011년 4월이 고점이었어요. 이 이후로 많이 빠졌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코스피입니다. 2011년 4월 이후로 그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 모든 이머징이 지금 환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머징은 이제 잠깐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더 이상 적극적 매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추세적 상승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좀 그 팬더멘털 면에서는 저렴한 게 있으니까 확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머징 전체고 이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인데 여기도 보시면 2011년 4월 근처가 4월보다 조금 뒤긴 하지만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 빠졌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 이 두 개가 상승하면 다시 우리나라 혹은 이머징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왜? 너무 동행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뭐다? 환율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들의 가치가 올라갈 때 그때 하면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이 그 이제 시장에 감당 가능하게 안착이 되고 그렇게 확인이 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것이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 이게 올라가면 그 달러를 팔고 여기로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면 되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나올 것이고 빠르면 뭐 이번 달 안에도 뭔가 흐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앞두고 엄청나게 엄살을 피우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엄살이 좀 심합니다. 얼마나 빠진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최근 들어 이 상황에서 이머징의 투자를 무리하게 하고 있다. 원자재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보험 설계사가 됐든 뭐 자산 관리사가 됐든 뭐 이런저런 뭐 좀 안다는 분들이 막 뭐 이게 상담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최소한 이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거를 보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뭐 자산관리하니 뭐 보험 관련 분들도 계시고 증권 관련 분들도 계신데 뭐 그 업종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보들이 지금 이거는 인터넷에 다 오픈돼 있어요. 돈 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코스피는 볼 것도 없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그런데 최소한의 그 시장이 지금 밀물인지 썰물인지는 보고 지금 물놀이를 하라고 권하는 건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뭐 펀드도 그렇고 변액보험도 그렇고 한두 달 하다가 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큰 흐름에서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데 적어도 요때는 변경이 있어줘야 요때는 아니라 다들 요 정도 했을 때는 고민이 좀 깊어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또 골이 깊었기 때문에 또 회복하면 또 상승의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최근에 또 시장이 이게 변동하고 할 때는 먹을 게 꼭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액보험이나 펀드가 이제 좀 몸이 좀 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ETF를 섞어가지고 양념을 치는데 한동안은 뭐 예전에는 뭐 코덱스 레버리 가지고 뭐 어느 시점에서 샀다가 어느 시점에 팔고 해가지고 영혼 없는 매매를 통해서 용돈을 벌기도 하고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짤짤이를 해왔는데 중국이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 올랐다 너무 빠졌다가 너무 올랐다 너무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한 4% 정도는 뭐 거의 중국이라는 G2 국가의 증시가 거의 뭐 코스닥 잡주 수준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자 그러면 5,500원 말이 안 됐던 게 맞아요. 근데 3,000 밑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3,000 밑으로 하나 사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 주식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ETF로 하면 되죠. ETF를 하면 되는데 변액보험은 정밀 타격이 조금 힘들잖아요. 정밀 타격이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0점 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ETF를 활용합니다.
뭐 물론 종목까지 하면 모르겠으나 종목까지는 힘드니까요. 지수는 저격하는 데는 ETF가 딱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도 썼던 거 증거 자료로 가져왔어요. 8월 26일 날에 이 중국 차이나 레버리지 그 ETF를 언제 사라고 얼마에 사라고 이제 글을 남겼던 겁니다. 8월 26일 날이고 12시 5분에 그 제가 제시했던 가격이 돼서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서 매수가 됐습니다. 사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널뛰다가 뭐 거의 먹은 거 다 토하기도 하고 뭐 시장이 널뛰니까요. 게다가 얘는 뭡니까? 레버리지죠. 더블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또 이렇게 보면 갭상승을 해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이 우리보다 늦게 끝나죠. 늦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끝났을 때인데 장 끝나고 요렇게 보시면은 해서 더 상승이 되고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뭐 3,500 정도 되면 또 팔 겁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거는 카페를 통해서 하겠지만 ETF 네 당연하죠. 코덱스 레버리지 해보셨죠? 똑같습니다. 그냥 ETF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차이나 종목 코드가 204430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 예. 로할 수도 있고 일단 뭐 레버리지는 무슨 의미? 1% 오르면 2% 오르고 1% 빠지면 2%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ETF가 뭔지는 혹시 모르시면 검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지수를 주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런 변동 장세에 뭐 그렇게 뭐 변액보험이나 펀드를 이렇게 막 바꾸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잠깐 있는 여윳돈 있으시면 이렇게 이게 시장의 공포를 좀 사는 거죠. 중국이 막 공포에 떠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크게 말씀드린 거 그 사이사이에 왜냐하면 이게 파도를 보세요 이게 뭔가 이제 그래 보고 있으면 쫄깃쫄깃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선 그렇고 이제 변액보험 기준으로 3,000에서 3,500만 혹시 그 중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00 이하로 내려가면 비중을 늘리시고 3,500을 넘어간 비중을 줄이시는 걸로 하시는데 그 안에서는 ETF 가지고 조금 짤짤이를 하겠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ETF가 한동안 좀 놀았었는데 간만에 하나 출격시켰는데 꽤 재미가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많아요. 펀드는 뭐 하나 잠깐 하기에는 가입하기도 부담스럽고 그 펀드 그런 거 있죠. 그 3개월 이내에 또 해약하면은 수수료도 좀 만만치 않고 뭐 그리고 뭐 변액보험은 뭐 그 펀드 변경 이런 게 이틀에서 길게는 9일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 같이 섞어 주시면 괜찮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안 쉬운 게 있다면 ETF가 이렇게 말만 들으면 정말 ETF가 좋은 거 같죠. 그러나 ETF만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이 있잖아요. 자, ETF는 해외 ETF죠. 해외 ETF는 수익의 22%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그 22%가 2천만 원 넘어간다. 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상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잃은 거 얻은 거 다 해가지고 2천만 넘어가면 낙인이 찍히죠. 종합소득 과세된 형태에서 박근혜 정부를 배를 불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쪽의 해외나 이런 거 청산해서 실현하실 분들은 그걸 좀 감안하셔서 규모를 좀 잡으셔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펀드도 그렇고 다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 이게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다.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아마 다다음 주 정도 스터디가 되면 FOMC 결과를 보고 그때는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뭐 그냥 그 일주일 앞두고 더 날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